안녕하세요. 수학과의 안희성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하이퍼볼릭 플레인의 테슬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균일한 이차원 공간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피어, 평면, 그리고 하이퍼볼릭 플레인입니다. 이 중에서 스피어와 평면은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볼릭 플레인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보통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시각화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어안 렌즈로 찍은 사진처럼 무한한 공간을 유한한 원판 안에 왜곡시켜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하이퍼볼릭 플레인에서의 테슬레이션입니다. 테슬레이션이란 주어진 공간을 다각형을 통해 빈틈없이 그리고 겹치지 않게 채우는 것입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공간을 테슬레이트 할 수 있는 정다각형이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으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360도를 나눌 수 있는 내각의 크기를 가진 정다각형이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하이퍼볼릭 플레인은 모든 정다각형이 테셀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정팔각형으로 오른쪽은 정오각형으로 테셀레이트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채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구분되는 영역들이 전부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를 가진 정다각형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을 채웠다는 것은 방금 봤듯이 공간 전체를 채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그림은 애셔의 서클 이미지라는 작품으로 하이퍼볼릭 테셀레이션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애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도형이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테셀레이트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번 발표에서는 어떤 폴리곤이 H2를 테셀레이트 할 수 있는지 그 한 충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설명하고 그 위에서 테셀레이션을 도와주는 함수인 아이소메트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소메트리의 집합을 그룹으로 봄으로써, 그러니까 집합 위에 대수적인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도형이 H2를 테셀레이트 하냐라는 기하학적인 질문을 대수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평면에서 테셀레이트 할 수 있는 정다각형의 제약 조건이 있었듯이 H2에서도 그러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프랭카레 폴리곤 시어럼은 이런 제약 조건 중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 포인카레 폴리곤 시어럼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가진 다각형이 이 장에서 제시된 대수적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볼릭 플레인은 곡률이라는 개념 위에서 정의됩니다. 곡률은 단순히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냐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곡률은 해당 공간에서의 기하학이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기하학과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는지 표현해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실린더를 보면 실린더는 분명히 휘어져 있는 공간같이 생겼지만 실린더에서 각 점의 곡률을 계산해 보면 일정한 숫자 0이 나옵니다. 그 말은 실린더에서의 기하학이 평면에서의 기하학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맨 왼쪽에 있는 평평한 종이에서 이 종이를 굽혀서 변을 붙이면 실린더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종이가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린더는 종이가 가지는 기하학과 완전히 동일한 기하학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평평한 종이를 통해서 오른쪽과 같이 파란색 곡면처럼 만들려고 하면 이 종이 일부분은 늘리거나 수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를 왜곡시킨 만큼 곡면의 곡률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기하과 차이도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은 그 내각의 합의 크기가 180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곡률이 곡면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률은 곡면 위의 한 점에서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곡률은 부호가 있는 개념입니다. 곡면의 부호는 곡면에 있는 한 점에서 점에 있는 적평면이 그 공간을 자르냐 안 자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평면이 왼쪽 그림과 같이 적평면을 자르지 않으면 이 점에서 곡률은 플러스가 되고 만약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적평면이 공간을 자른다면 이 점에서 곡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제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빈틈없이 쫙 펼쳐진 공간을 생각하고
각 점에 일정한 곡률 마이너스 1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 공간을 하이퍼볼릭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마찬가지로 일정한 곡률 1을 부여하면 스피어가 되고 일정한 곡률 0을 부여하면 유클리디안 플레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퍼볼릭 플레인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 안에서 그 전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도스피어라는 곡면을 통해서만 그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곡면 위에 각 점에서 곡률을 계산해 보면 일정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오지만 이 나팔의 반지름이 1이 되는 순간 곡률 1을 유지하면서 이 공간을 확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이퍼볼릭 플레인 전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공간상의 유클리드 거리가 아닌 다른 거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거리를 부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감마가 주어져 있을 때 곡선 감마는 시간에 따른 곡선의 위치로 정의됩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에 따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속력이 되는데 속력을 다시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마를 미분하면 왼쪽 파란색 벡터와 같이 속도 벡터가 나오게 되고 속도 벡터의 크기를 적분하면 이 감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유클리디안 놈을 사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유클리디안 놈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랭카리 디스크 모델에서는 복소평면상에 반지름이 1인 원을 잡습니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에서는 유클리디안 놈의 1-R 제곱분의 2라는 벡터를 곱해서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다른 두 점에서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이 1-R 제곱분의 2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왼쪽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R이 1에 가까워질수록 함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R이 1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원의 바운더리에 가까울수록 속도 벡터의 크기는 매우 크게 계산되게 되고 그 적분값도 크게 계산되게 돼서 길이도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근처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매우 큰 거리를 움직이게 되고 원점 근처에서는 많이 움직여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리를 움직인 것이 됩니다. 원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파란색 선분은 시각적으로 다른 길이를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놈을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그 이유는 각 점에서 이 놈에 의존해서 복률을 계산해 보면 일정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푸엔카레 디스크 모델은 하이퍼볼릭 플레인 전체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푸엔카레 디스크 모델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은 왜곡한다는 것이고 각도는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직선을 왜곡한다는 말은 원판 위에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최단 경로가 직선이 아니라 바운더리에 수직한 원의 일부로서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평평한 지도에서 비행기의 이동 경로를 생각했을 때 비행기의 이동 경로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그려지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각도를 보존한다는 말은 하이퍼볼 플레인상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프랭카리 디스크 모델상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퍼볼 플레인상에서 각도를 생각하고 싶으면 프랭카리 디스크 모델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에 있는 각도를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푸인카레 디스크 모델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사각형을 주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각형을 바운더리 근처로 옮기게 되면 이 사각형은 사실 같은 모양과 크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운더리 근처로 갈수록 모양도 이상해지고 크기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아이소메트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리는 정의상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공간상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라면 이 점을 이동시켜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어떤 함수인지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저희는
아이소메트리를 공간을 보존하는 함수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에 공간상에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아이소메트리로 옮기면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삼각형과 아이소메트리를 통해 옮긴 삼각형의 모양은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이제 삼각형을 영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역을 아이소메트리로 옮겨도 이 영역 내부에 있는 점들의 상대적 위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옮기기 전이나 옮긴 후에 그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이제 영역을 공간 전체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 공간은 아이소메트리로 옮겨져도 그 모양이 완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한지 의심이 되신다면 지구본을 돌리는 행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상에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아이소메트리로 옮겨주어도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간은 아이소메트리로 옮기기 전과 후가 완전히 같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소메트리를 시점의 이동 그리고 공간을 보존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소메트리가 공간에 작용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딱 세 종류만 볼 것입니다. 먼저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는 H2상에서의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평면상에서 평행 이동이 한 직선을 잡고 그 직선에 따라서 공간 전체를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시켜 주듯이 이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도 하이퍼볼릭 플레인상에서 직선 하나를 잡고 그 직선을 따라서 점들을 일정한 간격만큼 움직여줍니다. 다음은 일리프틱 아이소메트리입니다. 일리프틱 아이소메트리는 H2상에서의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상의 한 점을 잡고 그 점을 중심으로 공간 전체를 회전시켜줍니다. 다음은 리플렉션인데요. 리플렉션은 말 그대로 공간상의 한 직선을 잡고 그 직선의 좌우를 반전시켜주는 변환입니다. 이렇게 하이퍼볼릭, 평행이동, 일립틱, 회전, 그리고 리플렉션 세 가지 아이소메트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소메트리를 왜 생각할까요? 먼저 그림의 파란색 영역을 보시면 이 파란색 영역은 아까 봤던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 평행 이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영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옮기기 전 영역과 옮긴 후의 영역은 아이소메트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모양이어야 하는데요. 이를 무한히 반복해 보면 이 공간을 같은 모양을 가진 여러 개의 띠로 완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소메트리를 테셀레이션을 도와주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정의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푸엔카레 디스크 모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테셀레이션을 도와준 함수인 아이소메트리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아이소메트리의 집합을 그룹으로 봄으로써 어떤 다각형이 H2를 테셀레이트 하냐라는 기하학적인 질문을 대수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정의인데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룹을 주어진 구조를 보존해주는 변환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과 같이 방향이 주어진 수직선이 있을 때 이 수직선을 보존해주는 변환들의 집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수직선 위에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옮겨줘야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간이 옮기기 전과 옮기긴 후에 완전히 같은 모습을 띠게 될까요? 그 정답은 간단하게 이 사람을 앞뒤로 실수만큼 옮겨주는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환의 합성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A만큼 옮겨주고 다시 B만큼 옮겨주는 이 두 변환의 합성을 생각해 보면 두 변환의 합성은 이 사람을 A 플러스 B만큼 옮겨주는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환의 합성은 실수상에서 덧셈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덧셈이 주어진 실수의 집합은 방향이 주어진 수직선을 보존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직선상에 일정한 간격 1로 허들을 세워보겠습니다. 허들이 부여된 수직선을 보존하는 변환들은 이 실수에서 일부만 뽑아서
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을 0.5만큼 옮겨주는 변화는 이 사람과 허들 사이의 간격을 달리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간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수에서 일정한 일부 원소, 정수만을 뽑아서 이 허들이 부여된 수직선을 보존하는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보존하는 그룹을 생각하면 아까 봤듯이 그 그룹은 아이소메트리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이퍼볼릭 플레인상에 수직선에 허들을 부여했듯이 공간상에 테셀레이션을 부여하면 이 테셀레이션을 보존하는 아이소메트리의 그러니까 테셀레이션을 보존하는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그룹은 아까 실수해서 일부 원소만 뽑아서 정수를 허들을 보존하는 그룹으로 만들었듯이 아이소메트리 집합에서 일부 아이소메트리만 뽑아서 다른 그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테셀레이션을 보존하는 그룹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은 하이퍼로그라는 게임이고요. 배경은 푸엔카레 디스크 모델입니다. 만약에 이 캐릭터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캐릭터가 한 번 움직이는 변화는 이 공간상에서 아이소메트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잘 보시면 한 번 움직이는 변화는 테셀레이션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역삼각형 위에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되면 중간에 있는 삼각형이 정방향 삼각형으로 변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테셀레이션이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가 두 번 움직이게 되면 정방향 삼각형에서 다시 정방향 삼각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두 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는 테셀레이션을 보존하는 아이소메트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캐릭터가 두 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짝수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 전체가 이 테셀레이션을 보존해주는 아이소메트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테셀레이션을 보존해주는 그룹은 이 캐릭터가 짝수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짝수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의 집합은 이 캐릭터가 두 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를 조합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두 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는 왼쪽 그림처럼 6가지인데요. 이 6가지 중에 2가지는 나머지 4가지 아이소메트리를 조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남은 4가지 아이소메트리 중 2가지 아이소메트리는 이 빨간색 아이소메트리의 역함수, 그러니까 빨간색 아이소메트리의 인버스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캐릭터에 2개의 두 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만 부여해주면 이 2개의 아이소메트리의 인버스와 함께 조합을 통해 이 캐릭터가 짝수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 전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2개의 두 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를 제너레이터라고 하고 이 캐릭터가 짝수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가 이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됐다고 말합니다. 수학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1,0과 0,1은 그의 덧셈의 인버스 마이너스 1,0과 0, 마이너스 1의 덧셈에 의한 조합에 의해서 정수격자 Z2를 전부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룹에 대한 용어 2가지를 정의할 겁니다. 먼저 디스크리트 그룹입니다. 이를 쉽게 생각해 보면 캐릭터는 삼각형의 중심에서 다른 삼각형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삼각형의 그 사이에는 위치해 있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흔히 이산적인 움직임, 디스크리트한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룹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뽑아왔을 때 이 모든 원소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움직임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그룹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그룹을 디스크리트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방금 봤듯이 이 두 제너레이터로 이루어진 집합은 디스크리트한 셋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리트한 셋으로 제너레이트한 그룹은 디스크리트한 그룹이 될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공간상에
루트 2 파이만큼 회전하는 아이소메트리 하나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소메트리 하나로 구성된 집합은 당연히 원소 하나니까 디스크리트한 셋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아이소메트리의 그룹은 무한히 많은 아이소메트리가 생성되게 되어 디스크리트니스가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전 변화는 파이의 무리수만큼 공간을 돌려주는 변화이기 때문에 공간은 절대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지 않게 되고 무한한 아이소메트리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펀더멘탈 도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펀더멘탈 도메인은 테셀레이션을 대수적인 언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는 이 빨간색 영역이 짝수번 움직이는 그룹에 대응되는 펀더멘탈 도메인인데요. 펀더멘탈 도메인을 캐릭터가 짝수번 움직이는 아이소메트리를 통해 다른 공간으로 움직여주게 되면 H2 전체를 덮으면서 이 옮긴 영역과 원래 있던 영역 사이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펀더멘탈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 영역이 주어졌을 때 이 영역을 그룹에 있는 아이소메트리로 여기저기 다 옮기면 H2를 덮을 수 있고 이 여기저기 옮긴 영역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그룹의 펀더멘탈 도메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테셀레이션에, 테셀레이션에서 테셀레이션을 보존하는 그룹을 생각했고 그 그룹의 펀더멘탈 도메인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각형이 어떻게 테셀레이션으로 올라가느냐인데 다각형으로 테셀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각형이 어떤 그룹의 펀더멘탈 도메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펀더멘탈 도메인은 그룹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각형의 어떤 그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도형이 펀더멘탈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룹 자체에 펀더멘탈 도메인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룹을 주어야 이 도형이 펀더멘탈 도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디스크리트한 그룹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디스크리트하다는 것과 그룹이 펀더멘탈 도메인을 가진다는 것은 동치인데요. 증명은 길고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냥 수학적 형식화의 이점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폴리곤이 H2를 테셀레이트 하느냐라는 기하학적인 질문이 어떤 폴리곤에 대응되는 디스크리트한 그룹 감마가 있어서 이 디스크리트 그룹의 펀더멘탈 도메인이 되느냐 하는 대수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푸엔카레 폴리곤 시어럼을 통해 어떤 조건을 가진 다각형이 방금 제시된 대수적인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는 어떤 폴리곤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면 폴리곤에 대응되는 디스크리트한 그룹 감마가 존재해서 그 폴리곤이 펀더멘탈 도메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사이클 컨디션을 설명할 건데요.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밑에 이미 테셀레이션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이 두 인접한 폴리곤 사이에는 빨간색 변과 같이 공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공통변은 길이가 같아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왼쪽에 있는 폴리곤은 중간에 있는 폴리곤을 아이소메트리에 의해 옮겨서 만든 폴리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같은 길이를 가진 변이 이 중간에 있는 폴리곤 하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폴리곤의 길이가 같은 견의 쌍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오른쪽 파란색 교점처럼 테셀레이션의 교점에서는 정수계수의 다각형이 딱 맞게 맞물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각형의 각도를 조정해 줘야 하는데요. 이 각도를 제한해 주는 조건이 바로 사이클 컨디션입니다. 그럼 먼저 아이덴티피케이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방금 말했듯이 변의 쌍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의 쌍을 지정해 주는 방법은 각 변에 아이소메트리를 부여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S라는 변에 감마 S라는 아이소메트리를 부여해서 S가 S 프라임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1번 조건이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쌍을 지워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감마 S는 다시 감마 S 인버스라는 아이소메트리를 부여해야 S 프라임이라는 변에는 감마 S 인버스라는 아이소메트리를 부여해서 감마 프라임을 S로 옮겨줘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 2번 조건을 했고 3, 4번 조건은 이 각 변에 부여될 수 있는 아이소메트리의 종류를 제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3번은 만약에 여기에 T라는 변이 있을 때 쌍을 지정해 줄 때 꼭 한 쌍이 두 가지 다른 변으로 구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T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소메트리를 구해줘서 T가 다시 T로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3번 조건이 말하는 바는 그때 부여되는 아이소메트리는 무조건 T를 기준으로 좌우를 반전시키는 리플렉션이 부여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어떤 변 T에 인접한 다각형의 내부가 있을 때 이 다각형의 내부는 이렇게 이 T에 부여된 아이소메트리에서 다각형 외부로 이동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제시되는 이유는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중앙을 가르는 직선에 의한 리플렉션을 이 t에 부여하게 된다면 이 t는 이쪽 변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1, 2, 3번 조건은 모두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이 리플렉션은 이 도형 자체를 이동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각형 내부로 이동시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폴리곤이 펀더멘탈 도메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중심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하는 경우 t가 여기로 가게 되고 이 변이 여기로 가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역시 다각형의 내부로 옮겨줌으로써 이 다각형이 펀더멘탈 도메인이 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 변의 아이소메트리를 네 가지 조건에 맞게 부여해주면 우리는 이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 주어진 아이소메트리를 전부 모아서 이 아이소메트리들을 제너레이터로 삼아 생성한 집합을 이제부터 감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사이클 컨디션을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꼭지점의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사이클은 왼쪽과 같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주어진 다각형에서 꼭지점 하나를 잡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꼭지점이 여러 가지 꼭지점으로 옮겨가며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클들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꼭지점들이 한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V1, V5, V7이 한 사이클을 이룬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정육각형에 빨간색 화살표처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꼭지점의 사이클을 이 검은색 꼭지점에 적용하게 되면 이 네 가지 꼭지점이 한 가지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각형에 부여된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테셀레이션을 형성했을 때 이 네 가지 꼭지점은 한 교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꼭지점들이 한 사이클에 있다는 말은 테셀레이션을 형성했을 때 한 교점으로 모이는 꼭지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각형 상에 있는 아무 점이나 택하고 그에 인접한 두 변 중 아무 변이나 택합니다. 이제 선택한 변에 부여된 아이소메트리를 통해서 V1을 V6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V8, S8도 그 아이소메트리를 이용해 S6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동한 옮겨진 꼭지점 이 인접한 변 중 이동하지 않은 이 S5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S5에 부여된 아이소메트리를 통해서 V6를 V7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 S7이라는 변은 S5에서 옮겨온 변이기 때문에 다시 V7에 인접한 두 변 중 S6를 잡습니다. 그리고 S6에 부여된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다시 V7은 V8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S6가 S8으로 이동하였으니까 저희는 다시 S7을 잡고 S7에 부여된 아이소메트리를 통해서 V8은 V5로 가게 되고 이를 반복해서 V5는 V2로, V2는 V3로, V3는 V4로 다시 V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표시되지 않은 변은 리플렉션 아이소메트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V1은 S1을 잡았을 때 V5로 가게 되고 V5는 V7으로 가게 되고 V7은 이때 S6가 이동한 변이었으니까 S7을 잡게 되는데 S7은 리플렉션이었으니까 V7은 그대로 V7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S6를 잡고 V7은 V5, V5는 다시 V1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V8을 잡아보겠습니다. V8을 잡는다면 이 V8에 인접한 양변 모두 리플렉션 아이소메트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V8은 자기 자신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었을 때 각 사이클에 있는 꼭지점들에 대응되는 내각의 합이 만약에 이 파이를 정수 m으로 나눈 값이 된다면 그 사이클들이 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예시로 생각해 보면 왼쪽에 정사각형에 한 각의 크기가 5분의 2 파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각형이 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일 꼭지점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두 개 이상의 꼭지점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게 된다면 사이클에 있는 꼭지점 내각의 합이 5분의 2n 파이가 되어서 n분의 2 파이라는 사이클 컨디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변에는 리플렉션 아이소메트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리플렉션 아이소메트리를 통해서 이 각이 주어진 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윗변에 의한 리플렉션에 의해서 이 각은 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위쪽으로 이동한 각은 오른쪽 변에 의한 리플렉션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원래 있던 각은 오른쪽 변에 의한 리플렉션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로 옮겨진 이 각은 위쪽 변에 의한 리플렉션에 의해서 이쪽 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는 정다각형이 테셀레이션을 이루었을 때 한 교점에서 딱 맞물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카레 폴리곤 시어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폴리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고 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한다면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부터 얻어진 제너레이트된 그룹 간만은 디스크리트한 그룹이 되고 이 디스크리트한 그룹의 펀더멘탈 도메인이 바로 원래 설정했던 다각형 D가 됩니다.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정의 N각형은 H2를 테셀레이트 할 수 있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푸인카레 디스크 모델 상에서는 다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 왜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크기가 작은 풀리고는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같은 다각형과 비슷한 내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 폴리곤을 확대시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바운더리에 다다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각 꼭지점에 있는 내각의 크기는 0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케일링 하는 과정을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중간값 정리에 따라 이 폴리곤의 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폴리곤의 각 변에 리플렉션을 부여한다면 이 폴리곤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부여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각인 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는 각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다각형은 H2를 테셀레이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왼쪽과 같이 사이클이 하나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이 사이클의 내각의 합의 크기를 각도를 잘 조정해서 2파이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도 H2를 테셀레이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애쉬어의 예시입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테셀레이트 할 수 있는 다각형으로 테셀레이트를 해놓고 무늬만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테셀레이션은 그냥 수학적 유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셀레이션은 이차원 곡면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한 그룹 감마로 H2를 퍼션트하면 오비폴드가 되고, 만약 이 그룹 감마에 일립틱 아이소메트리나 리플렉션이 없다면 퍼션트 토폴로지는 지너스가 2 이상인 매니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오비폴드든 매니폴드든 상관없이 감마는 이 공간의 덱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이퍼볼릭 플레인 위에서 아이소메트리를 소개하고 아이소메트리의 집합을 그룹으로 봄으로써 어떤 도형이 테셀레이트 하냐라는 기하학적인 질문을, 어떤 도형이 펀더멘탈 도메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대수적인 질문으로 바꾸었고, 프랭칼의 폴리곤 시어럼을 통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갖고 사이클 컨디션을 만족시키면 펀더멘탈 도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이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